역사가 소용돌이치듯 전개될 때. 또 한 가지, 일종의 분석적이고 평가적인 관찰로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역사는 종종 희극처럼 반복된다고 합니다. 역사가 반복될 때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은 결코 희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희극의 모든 징후가 보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징후들이 존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특정한 경우에 우리 미국 동료들이 이스라엘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래 궁금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러시아 외교술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예술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선 모든 것은 우리의 교리 문서와 외교정책 개념 자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우리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며, 타인의 이익을 존중하고 우리와 평등하고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협력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을 존중하며 이러한 이익들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방이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어떤 국제법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도덕과 본능이 있으며 그것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이익, 상호 존중, 이해, 상대방의 정당한 접근 방식을 이해하려는 의지와 능력, 그리고 물론 실용주의도 중요합니다. 외교는 정치와 마찬가지로 모든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모두가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예술이란 상대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언가, 어떤 행동이라도 하는 데 있는 것인가요? 작은 기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네, 각 협상은 개별적이며 협상 참가자들의 성격에 크게, 아니 결정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 특히 러시아 외교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자질은 무엇입니까? 언어, 외국어에 대한 뛰어난 구사력, 역사 지식, 지역과 세계 여러 지역, 그리고 당신이 상대하는 국가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협상가들, 미국인들, 일반적으로 이런 자질들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지역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건 외교관으로 준비될 때 배우는 과목이었습니다. 외교에 관한 것이었죠. 그 나라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루게 될 나라의 역사, 문화, 지역에 대해 배우는 것이었죠. 외교 업무에서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경우에는 그 사람은 보통 약 5년 동안 해외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적응하고 상황을 이해하며 권고와 아이디어의 형태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긴 기간인데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2, 3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전근을 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콩고, 과테말라 등으로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오래된 전통이고 그들의 외교 업무에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며 대하지만 생산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 주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십 년, 심지어 수세기에 걸친 역사를 가진 그렇게 깊은 문제들을 논의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의 문제들처럼 말이죠. 중동에서요. 그냥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내가 여기서 제안했으니 가자, 늦기 전에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 같고 우리는 그냥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이 말했듯이요. 우리는 발전해왔고 때때로 이런 광기를 봅니다. 아니면 이것이 새롭게 나타난 현상일까요? 역사는 나선형으로 흐르나요? 또 다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역사는 희극의 형태로 반복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가 반복될 때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심각합니다. 결코 희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외적인 희극적 모습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우에 미국 동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일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며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의 한 단계로 나선형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국제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베르사유 체제도 알타 체제도 그런 것들이 전혀 없던 시절로 말이죠. 거친 힘이 결국 법을 좌우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힘이 곧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힘이 아니라 진리에 계십니다. 유명한 영화의 한 인물이 말했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미국은 공식적으로 누구의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신경 쓴다고 선언했습니다. 자국의 번영,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들의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혹은 이번과 같은 납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관해서는 미국 동료들은 이제 진짜 이유가 석유 때문이라는 사실조차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려는 독트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루코일과 로스네프트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제재를 받았고 이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대규모 제재입니다. 바이든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럽을 단호하게 차단했습니다. 보세요. 노르드 스트림을. 이미 오래전 노르드 스트림이 건설되고 있을 때 미국인들은 유럽이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은 노르드 스트림을 빼앗겼고 독일은 굴욕을 당했습니다. 사실상 모두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헝가리인들과 슬로바키아인들은 값싸고 접근하기 쉬운 에너지원이 그들의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도록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니요, 2배 가격에 사세요. 러시아를 쳐버려야 하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제관계에 적합한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식민지 시대를 다시 불러오려는 시도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유럽이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고 다른 반대자들에게 강요하고 압박하려 할 때 브뤼셀에서 명령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선출된 적이 없으며 정당한 국가 정부들과는 다릅니다. 유럽은 5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노예제 시대의 식민주의, 그리고 이제는 세계에서 신식민주의를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희생 위에 살고 모든 것을 모두에게 지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지나친 오만함,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멸, 솔직히 말해서 요즘 유럽 정치인들에게서 이런 태도가 넘쳐납니다. 그들이 도덕적 교훈을 주려고 할 때 말이죠.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를 소외시키는 것을 미국은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세르비아에서도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인들, 바이든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시작해 지금 마무리 중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노골적인 공개적인 지배에 대한 주장입니다. 궁극적인 큰 목표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에너지 지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동료들이 우리에게 좋아,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할 때 우리는 이미 알래스카에서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자. 아직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그러면 함께 엄청난 경제적 전남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방금 여러분께 설명한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에너지 시장에서 쫓겨나고 있고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토뿐일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우리는 그들과의 협력에 열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영토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의향이 있다면 아마도 미국인들에게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러시아의 부외에도 우리의 이익이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국제관계에 아무런 한계가 없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언급되었습니다. 미국의 이익은 어떤 국제협정보다 우선합니다. 세르게이, 우리는 사라질 세대에 직면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어떤 한계를 넘은 것입니까? 알다시피 저는 점성가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러시아 외교는 한때 주로 유럽을 향했고 그 다음에는 미국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우리는 진정한 동맹이 둘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육군과 해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론 항공우주군도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현대식 무인 항공기 부대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동맹 수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우리의 오랜 천년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우리가 신을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역할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만 믿을 수 있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동맹국들과 우리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하며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지원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미 여러 번 우리를 속인 사람들과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관계를 맺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여러 번 말했듯이 약한 자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강해져야 합니다. 러시아는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강하고 천연자원이 가장 풍부하며 과학적 잠재력도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날 최고 수준의 기술로 전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했듯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두에 서는 사람이 세계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교가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이 정한 바로 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